오늘은 정말 재미있는 연구를 소개하러 왔습니다. 보시면 2017년 옥스퍼드 브룩스 대학교의 마틴 모리스 토머스 오리얼이 이 사람들이 한 실험인데요, 연구인데요. 한 그룹은 지속적으로 평탄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지 않은 훈련을 시킨 거죠. 다른 집단은 간헐적으로 아주 고통스러운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동량의 총합은 어느 정도 맞춰둔 겁니다. 최대 산소 섭취량의 증가와 젖산력치가 둘 다 거의 비슷하게 증가하게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둘 다 이렇게 체력이 늘었죠. 체력이 는 게 확인이 되는데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평탄한 훈련을 한 그룹은 통증 내성이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통증을 잘 참는 능력이 더 뛰어나지진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간헐적으로 고통스러운 훈련을 한 집단은 통증 내성이 41%가 증가한 거예요. 이제 통증을 더 잘 참을 수 있게 된 거죠. 추가적으로 탈진까지 지속시간, 이것도 38% 증가했거든요. 평탄한 훈련을 한 그룹은. 반면 간헐적으로 고통스러운 훈련을 한 집단은 탈진까지 지속시간이 148% 증가했습니다. 정말 재밌는 연구 아닙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내 인생이 좀 평탄하게 평범하게만 흘러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죠. 그 과정에서 이 운동량, 체력이 증가한 것처럼 어느 정도 성장은 당연히 동반이 되겠지만 그 와중에서 우리가 잃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통증이나 고난, 시련에 대한 내성, 참을 능력이 좀 떨어지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능력, 강인한 멘탈리티가 성장이 덜 된다는 거죠. 내가 더 강인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내가 로스가 생기는 거죠. 잃는 게 많죠. 반면 우리 모두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계속 이런 고통이, 이런 시련이,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다니 하는 이런 것들을 자주 겪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체력적으로 강해질 뿐만 아니라 유능해질 뿐만 아니라 통증 내성이 아주 높아진다. 앞으로 그런 고난, 시련, 고통 이런 것들이 찾아와도 예전만큼 힘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난 평탄함을 바래 하면은 내성이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평탄한 인생을 살 수가 없죠. 어차피 우리 인생에는 고통, 시련, 고난이 매번 찾아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통증 내성 자체를 높이지 않으면 내 인생은 오히려 평탄해지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내 인생이 자꾸 고통스럽고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면 내 통증 내성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고통스럽지만 평탄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최대의 노력치죠. 우리가 흔히 그릿이라고 말하죠. 어떤 미친 듯한 끈기, 그런 것의 지속시간도 148%나 증가했고 요거는 38%밖에 증가가 안 된 거죠. 물론 이 증가치도 나쁘진 않지만 요 증가치에 비하면 비교할 건 아니죠. 우리는 오히려 고통, 간헐적이라는 것, 요게 포인트가 아니고 고통스러운 훈련,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내 인생이 좀 평탄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오히려 이런 고통에 취약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요. 고통이 올 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내 인생 고통스러워도 괜찮아, 고난, 시련 이것들은 결국에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내가 더 평탄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고통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역설적으로 우리 인생이 더 쉬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위해 노력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겨납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회의감이 있을 수가 있죠. 소외감도 있을 수 있고 불안도 있고 등등등 많은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납니다. 근데 이 부정적인 감정이 부정적인 효과를 내는 건 아닙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의감, 내가 이 일이 맞나? 옳나? 잘 하고 있나? 될까? 이런 회의감들은 반대로 이 일은 그만큼 고요하다, 이게 맞을까? 그만큼 어렵다, 이게 옳은가? 굉장히 도전적이다, 잘하고 있을까? 그만큼 어렵고 의미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 일을 성공을 하면 그만큼 어렵고 고유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해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애초에 이런 의심, 회의감이 아예 들지 않는 일이었다면 그렇게 새로운 일도 아니었을 것이고 그만큼 이뤄내기 힘들고 어려운 일도 아니었겠죠. 굉장히 쉬운 일이었을 겁니다. 쉬운 일이면 회의감이 들지 않습니다. 컵라면을 먹기 위해서 뜨거운 물을 받는다 할 때 그 일이 될까? 라는 회의감이 안 들죠. 근데 내가 굉장히 어려운 목표를 잡았다, 원하는 어떤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에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회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가치 있고 높고 내가 원하는 일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의감이 든다는 것 자체는 방향성은 좋다라는 겁니다. 소외감도 마찬가지죠. 이 주변에서 그런 삐어린 시선들, 그거 되겠냐? 그거 안 될걸? 이런 시선들이죠. 이런 시선들로 인해서 이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죠. 이게 다른 말로 보면 되겠냐 안 될 걸은 자기는 못했다는 겁니다. 본인은 못했기 때문에 너도 안 될 걸? 이라는 의심, 시기, 어린 시선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은 반대로 타인이 이뤄내지 못했다는 일들인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만큼 어렵고 가치 있고 또 의미 있는 일이 된다는 증거죠.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하지 않은 일은 애초에 내가 도전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도전하는 일들은 실패 가능성을 내포하고, 실패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것은 불안하다는 건데, 실패 가능성이 있는 일들이 이 가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의미 있고 위대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든다는 것은 오히려 그만큼 이 목표의 의미가 크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들은 사실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목표를 향한 노력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요. 이 목표의 중요성을 오히려 확인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의심이 드나요? 회의감이 드나요? 불안한가요? 그러면은 꽤 잘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행동입니다. 결국은 행동입니다. 우리가 용감함이라는 가치를 보면 두렵지 않은 상태가 아니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다른 행동을 선택하는 거죠. 다른 실천을 선택하는 게 용감함입니다. 성실함도 나태한 기분이, 나태하고 싶은 마음이, 그런 감정이 안 드는 상태가 아니죠. 그런 감정이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하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끈기가 있는 사람은 힘들지 않아서 끈기 있게 하는 게 아니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가치는 감정이나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 감정과 상태와는 다른 행동과 실천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가치는 행동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내가 어떤 감정이 들든 어떤 상태에 있든 어떤 생각이 들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행동과 실천을 하느냐,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과 상태와는 다른 행동과 실천을 했을 때 우리는 가치를 얻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 건데, 투르 드 프랑스라는 사이클 경기가 있습니다. 그 경기에서 비랑크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너무 잘하고 싶은 나머지 코치에게 도핑을 좀 해달라고 합니다. 도핑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믿음이 생겼겠죠. 나는 이 힘듦을 극복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갖고 그 경기에 임했을 때 성적이 평소보다 높게 나왔어요. 자, 이거는 당연히 도핑을 했으니까 성적이 높게 나오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코치가 도핑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포도당으로 바꿔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도핑을 하지 않았어요. 도핑을 하지 않았는데 성적은 평소보다 훨씬 좋게 나왔다. 이걸 봤을 때 우리는 힘듦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 물론 비랑크의 경우는 자기 신뢰가 아니었지만 도핑에 대한 믿음 때문에 결국에는 자신이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이러한 믿음 자체가 성적을 더 높게 만든 것은 맞으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캐치해야 될 거는 자기 신뢰가 확실히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이러한 감정, 상태, 생각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행동과 실천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자기 신뢰가 확실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훨씬 더 좋은 사람, 가치 있는 사람, 잘하는 사람,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확실히 잘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나는 감정과 상태, 생각을 극복할 수 있는 행동과 실천을 할 수 있다 라는 자기 신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간 구조상 자력으로 날 수 없죠. 비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요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인간은 날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어깨 근육을 단련시켜서 가슴 근육을 단련시켜서 비행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화두를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개인에게 있어서 믿음은 사실로 여겨집니다. 개인에게는 사실로 여겨집니다. 개인의 사실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사실이 아니지만 믿으면 사실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요거는 현실에 영향을 미칩니다. 보시면 나는 공부를 잘 할 수 있어, 더 성적을 높일 수 있어 라고 믿는 아이들은,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공부를 잘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요거는 그에게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사실로 여겨지게 되면 공부를 합니다.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나는 공부를 잘할 수 없어 라고 믿는 아이들은 나는 공부는 아니다, 요게 본인한테는 사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현실이 일어납니까? 공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으면은 공부를 위한 노력을 하겠죠. 아니 잘할 수 있는데 왜 안 합니까? 잘할 수 있으면 합니다. 반면 나는 공부를 안 된다 라고 믿다가 사실화가 되어버립니다. 이러면 공부 절대 안 합니다. 공부를 왜 합니까? 공부를 해도 안 되는데 그게 본인한테는 사실인데 사실에 따른 현실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날 수 없다는 사실이 있죠. 이 사실에 따른 현실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날 수 없기 때문에 날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죠. 공부를 못하게 된다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죠.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공부를 위한 노력을 하죠. 근데 이게 사실 믿음에서 기반된다는 거죠.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밖에 없죠. 근데 이 믿음이 자칫하면 사실로 여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개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명확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은 사실이 아니다 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사실이죠. 이런 것이 사실이고 공부 잘한다 못한다, 성공을 할 수 있다 없다, 내가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은 믿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할 수 없다라고 믿으면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없다 라고 믿으면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건데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편이 낫고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믿는 편이 낫죠. 그런 것들은 오히려 사실로 여기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공부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성공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더 나은 인생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니까요. 내가 어떤 것을 믿을 것이고 나에게는 어떠한 것을 사실로 여길 것인지 그건 내가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믿으시고 이것을 사실로 만드시고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믿으시고 이것을 사실로 만드세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아니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건데 무너지면 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없이, 고난 없이, 무결하게, 평탄하게 그저 잘 일들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바라는 건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도 이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절대 상처받지 않을 수 없고 문제가 없을 수가 어려움과 고난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결하고 평탄하고 아주 안전하게 척척 진행되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만큼 실망하고 상처를 받고 오히려 또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 더 어려움과 고난을 느끼게 되죠.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당연하지 않은가? 내가 문제를 마주했는데 이 문제가 평탄하게 쉽게 잘 풀리기를 바라는 건 당연한 마음 아닌가? 근데 그 마음이 사실 더 큰 실망을, 더 큰 상처를, 문제를, 어려움과 고난을 유발을 한다는 겁니다. 이걸 인식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를 생각해보면 회복입니다. 회복. 결국 나는 상처받더라도 회복할 거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해결할 거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이겨낼 거다. 이런 것들은 있어도 된다 이겁니다. 왜냐면 내가 어떻게든 회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요것에 대한 나의 강력한 확신만 있으면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나는 결국에는 회복할 거니까, 결국에는 일어날 거니까, 결국에는 극복할 거니까 라는 확신이 있으면 이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상처받지 않기를 원해, 문제가 없기를 원해, 어려움과 고난이 없기를 바래, 안전하고 무결하고 평탄하게 완벽하게 잘 그렇게 척척 해결되기를 바래 라는 마음의 비중을 실는 순간 실망, 상처, 문제, 어려움, 고난들은 압도적으로 커진다 이겁니다. 여기에 기대지 말고 나는 회복할 수 있어. 당연히 이런 것들 문제들이 발생하고 나는 찢어지고 상처받고 피나고 하겠지. 하지만 회복할 수 있어. 요거에 대한 확신이 훨씬 중요합니다. 요거만 있으면 됩니다. 무너져도 나는 다시 일어날 거야. 네? 이 문장만 내 인생의 모토로 삼는다면 괜찮습니다. 아니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건데 무너지면 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부정적인 댓글은 나는 어찌할 수 없다 입니다. 나이가 이미 많이 들어서 태어난 집안이 가난해서 풍부받은 지능이 낮아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을 이유로 대며 나는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안 된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근거가 뭡니까? 어찌할 수 없는 일들. 그런데 가만 보면 참 편파적입니다. 딱 어찌할 수 없는 것들만 가지고 와서 본인이 안 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찌할 수 있는 요인들이 너무 많죠. 예를 들어서 지능이 낮다고 합시다. 지능은 낮아도 지식은 쌓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왜 안 합니까?
할 수 있는 건 왜 안 합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공부를 못 합니까? 만학도는 뭡니까? 만학도가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난 집안이 가난하다. 태어난 집안이 가난하다고 해서 일을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돈은 벌 수 있잖아요. 여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공부하고 운동하고 독서하고 식단하고 자기 관리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것들은 왜 말 안 하고 어찌 할 수 없는 것들만 쏙 뽑아와가지고 이 근거를 대냐 이 말입니다. 너무 비겁하지 않습니까? 이건 비겁한 짓입니다. 나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편파적이고 비겁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할 수 없는 것들에 집중을 하다 보면 어찌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찌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어찌 할 수 없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다. 당신은 뭐를 볼 겁니까? 당연히 요거를 봐야죠. 어찌 할 수 있는 걸 봐야죠. 지금 이 영상도 사실 스크롤 내리다가 이 유튜브 추천 영상에 떠서 보셨을 텐데 그러면 그 시간에는 당신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제 영상을 억지로 시청하고 있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나는 어찌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영상에 들어온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어찌 할 수 없는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된다 라고 말해선 절대 안 됩니다. 나는 어찌 할 수 있고 그래서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은 언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유명한 맛집 햄버거를 먹는 사진을 자랑거리처럼 올리고 명품 가방 맨 거, 명품 뭐 있죠? 명품 신발 등등 자랑거리로 올리고 해외여행 간 거, 멋진 자연 풍경, 부러운 음식 등등을 자랑하는 해외여행 간 것 이런 것들을 자부심인 것처럼 올리죠. 근데 실질적으로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마라톤을 완주했다거나 보디빌딩 시합에 출전을 해서 뭐 입상을 했다거나 출전을 했다거나 내가 이루고 싶었던 목표를 드디어 달성을 했다거나 뭐 프로젝트를 성공했다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 두 개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햄버거 먹은 거, 명품 걸친 것, 해외여행 간 것 이것들은 자부심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랑거리 정도가 됩니다. 이게 왜 자부심이 되지 않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햄버거 먹은 것을 자랑했다고 합시다. 그런다고 해서 A라는 사람이 가치 있어 보이진 않아요. A라는 사람을 쫓아가고 싶진 않다 이겁니다. A라는 사람이 명품 가방을 걸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명품 가방이 갖고 싶은 거지 이 A라는 사람이 바람직해 보이진 않는 거라니까요. 근데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B라는 사람은 마라톤도 완주하고 보디빌딩 시합도 나가고 사회적으로 좀 어렵다고 여겨지는 그런 목표도 달성을 하고 여러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서 사회에 기여를 많이 한다 하면은 요것들이 부러운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가치 있어 보여요. 이 사람을 쫓고 싶어져요. 이 사람을 따라가고 싶어져요. 요런 것들은 자부심입니다. 자부심이 될 수 있어요. 타인에게도 바람직한 가치로 여겨지거든요. 요런 거는 이런 것 자체가 부러운 거지 이것을 한 이 사람이 부럽진 않아요. A가 하든 누가 하든 상관없어요. D가 하든 E가 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요것들이 해보고 싶은 쾌락의 일부분일 뿐이지 자부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허합니다. 쾌락에 집중을 하느냐 인고에 집중을 하느냐 이겁니다. 요것들은 모두 고통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것들은 고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부심이 될 수 없습니다. 요것들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부심이 될 수 있습니다. 쾌락에 포커스를 맞춘 거냐 인고에 포커스를 맞춘 거냐에 따라서 그저 그냥 흔해 빠진 자랑거리 또는 위대한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미소 지을 수 있는 웃음 지을 수 있는 아주 보람찬 자부심이 되느냐 이겁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인생의 자부심은 인스타그램에는 올릴 수 없습니다. 내가 마라톤을 성취하는 그 모든 순간 그 모든 훈련의 시간들 보통은 1년은 걸리거든요. 보디빌딩도 몇 년의 인고의 시간이 걸린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인스타그램에 사진 한 장에 담을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은 인스타그램 사진 한 장에 담을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SNS,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올릴 수 없는 것들은 오히려 귀한 가치고 올릴 수 있는 것들은 그냥 사소한 쾌락거리, 자랑거리 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이빌더입니다. 커피는 역시 버닝커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보다 나은 나 되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은 나보다 나은 나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비교 요인이 외부에 있습니다. 여기는 비교 요인이 내부, 나 자신이죠.
많은 사람들이 남보다 나은 나가 되는 것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이기고 싶다, 저 사람만 어떻게든 이기고 싶다, 본인이 노력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자기 개발도 되죠. 그 사람을 이기고 싶어서,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나지고 싶으니까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남보다 나은 나가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커지게 되면 타인의 추락을 바라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내가 스스로 발전하기보다도, 그것을 실천하기보다도 그냥 타인이 추락하기를 바라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무의미해지는 순간들이 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보다 나은 내가 돼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자기 개발을 지속해 나가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준점을 외부로 잡아둬 버리면은 언제든지 본인이 본인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본인을 움직이게 만드는 게 외부적인 요인이니까, 외부적인 요인은 변동성이 크고 요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주 잘하고 있어. 아침에 착실하게 일찍 일어나서 몸 관리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정말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는데, 그래도 타인이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되면 본인이 못하고 있는 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무너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제 타인의 추락을 바라게 되는 거죠. 못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 못된 마음은 사실 더 본인을 추락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타인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타인한테 좋은 가치를 줄 수가 없어요. 좋은 가치를 줄 수 없고 기여를 할 수 없으면은 본인이 그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해요. 아니, 내가 좋은 일을 안 하는데 어떻게 보상을 받아요? 나쁜 일을 하면 처벌을 받겠죠. 그래서 주로 결국엔 처벌을 받게 되는, 징벌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집니다. 근데 나보다 나은 내가 되는 이 내부적인 요인에 포커스를 두게 되면은 요거는 끊임없이 본인에게 집중하게 되죠. 역시 노력하게 되고 자기 개발하게 됩니다. 비교 대상이 어제의 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해야 된다. 그게 요 뜻입니다. 요렇게만 되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어제 나보다 잘하면 되니까. 어제 나보다 못할 때도 있겠죠,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이제 타인의 추락을 바라게 되진 않죠. 타인은 상관이 없죠. 이제 타인은 무관해집니다. 근데 요렇게 됐을 때의 문제가 뭐냐면, 본인은 나는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나는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 했는데, 타인과 비교해보니까 너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남보다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타인과 비교하는 거는 한 번씩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주로 대부분 99% 정도는 나보다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됩니다. 한 1% 정도만 잠깐 본인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본인의 노력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사실 판단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점수 비교를 해본다던가, 다른 사람들과 능력치를 대조해본다던가, 그것을 보면은 본인이 얼마나 노력해왔고 노력의 축적치가 얼마나 되는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어제 나보다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타인은 무관하고 이렇게 자기 개발해서 결국에는 타인에게 더 좋은 기여를 하겠다, 더 가치 있는 기여를 하겠다. 본인의 능력이 개발이 돼야지 그만큼 더 가치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요리를 못해요. 근데 맛있는 요리를 팔 수가 없잖아요. 요리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요리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면 맛있는 요리를 줄 수 있잖아요. 본인의 능력의 정도에 따라서 타인에게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가 결정이 됩니다. 정리하자면은, 남보다 나은 내가 되는 것도 일부 중요하다, 일부 의미가 있다. 본인의 노력의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서. 그치만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타인의 추락을 바라게 되고, 결국에 본인은 이런 처벌받고 징벌받게 된다. 왜냐면 이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고, 나는 점점 이제 타인의 추락만을 바라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이건 어제의 나, 요거는 이제 컨트롤이 가능하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또 타인은 무관해지고, 타인이 더 잘 되든 말든 그거랑 상관없어. 오히려 타인이 더 잘 되면 좋지. 그거는 내가 더 많은, 더 좋은 기여를 했다는 뜻이니까. 그러면은 또 자기 효능감, 나 자기 개발이 잘 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또 느낄 수가 있죠. 이런 선순환의 구조가 되는 거죠. 반드시 이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속이 좁아서는 안 되는 거죠. 타인이 성공하면 정말 진심으로 기뻐해줘야 됩니다. 타인이 실패하면은 정말 안타까워해줘야 되고, 거기서 이제 본인의 능력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타인이 실패했다고 좋아하면은 본인의 가치까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도전, 이 일을 시작하게 되면 주변으로부터 이것저것 조언과 비판들을 듣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야, 내가 조언 하나 해줄게.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내가 해봤는데 잘 안 돼. 요런 식의 조언이죠. 그런 조언 비판들은 다 무시해도 좋습니다. 정말 귀한 조언과 귀한 비판은 이런 식으로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모든 가치 있고 귀하고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소주 한 잔 마시다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조언 비판은 굉장히 가볍고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해준 사람한테 찾아가서
부탁을 하면서 조언을 해주세요, 비판을 해주세요, 방향성을 제시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조언을 듣고 싶은 사람은, 내가 비판을 듣고 싶은 사람은 뭐 스티브 잡스 정도는 돼야죠. 일론 머스크 정도는 돼야죠. 뭐 요 정도는 돼야지 내가 조언과 비판을 찾아 듣고 싶은데, 그렇게 내가 찾아가서 부탁해도 들을 수 없는 게 조언과 비판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조언과 비판과 정말 가치 없고 무의미하고 영양가 없는 조언 비판을 확실히 구분을 하십시오. 들린다고 해서 다 의미 있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의미가 없고요. 이런 것들을 새겨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언이라 비판하면 어떻게 되게 할까라는 그 방향성을 제시해줘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요거는 그냥 굉장히 영양가가 없고 고민한 흔적도 없어서 내가 전혀 듣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거에 개의치 않고 본인 가시던 길 그대로 쭉 가시는 게 훨씬 더 본인 인생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